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 뒷유리에 이런 스티커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기가 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스티커인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성깔이는 아기가 타고 있다. 열받으면 후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여긴 좀 이런 얘기도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어쩌다 이런 걸 붙이게 됐는가, 또 꼭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도 아이들이 있는데 예.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둘째는 팩트체크와 생일이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붙이고 다닙니까? 첫째 때는 저도 붙였었는데요. 예. 썩 양보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둘째 때는 지금 안 붙이고 있습니다. 아, 별로 소용이 없더라. 예. 예, 그래서 안 붙이고 다니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복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안 일어나야 되지만, 났을 때, 아이가 잘 안 보이니까 먼저 구조해달라는 뜻으로 이걸 붙였다는 설도 있는데, 처음에. 예. 예.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 다음 카카오와 함께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14,0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우,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이거 정교한 설문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거였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10명 중 4명은 그런 구조 목적으로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배경에는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캐나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조가 다 끝난 뒤에 차가 폐차장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다음 날 뒷좌석 밑에서 사망한 아기가 발견됐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런 베이비 온 보드, 아기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이렇게 퍼져나갔나요? 이 표지판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게 1984년 9월인데요. 당시에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이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운전을 하고 있다. 차에는 아무도 없다. 장모님이 트렁크에 타고 있다. 이런 예. 패러디까지 마구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 기원에 대해서 취재에 나섰는데 당시 32살의 마이클 러너라는 사업가가 유럽에 비슷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이비 온 보드 표지판을 디자인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년간 무려 300만 개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러너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당사자라는 소문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러너는 미혼이었고요. 또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캐나다에 있었다는 사고 이야기도 사실 무근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얘기가 많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붙였을 때 그러면 그런 도움이 그러면 안 되진 않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이거 실제 구조 현장에서 이런 것에 의존을 하지는 않을까, 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구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런 매뉴얼은 본 기억은 없어요. 사고 현장의 차량들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착형 스티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 완벽한 검색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거에 의존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스티커가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영국에서는 한 설문 결과요. 46%의 운전자가 이런 차량 스티커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고요. 또 전체 접촉 사고의 20분의 1이 차량 스티커로 인한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따라오는 차량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예. 경찰에 문의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스티커 부착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스티커든지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운전자 시야에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차 안에는 뭐든지 붙이지 않는 게 좋다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은요. 예. 이런 차량 스티커를 봤을 때
실제 배려 운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와 아니다가 거의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아니다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꽤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 예. 그럴까 따져봤는데요. 게다가 예. 또 이 독특한 문구를 조금 전에도 이제 처음에도 봤지만 문구를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재미있다, 개성있다라고 봐준 분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혐오감이 든다 등 이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34%나 됐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 이런 스티커가 실제 양보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건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니니까. 예. 이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좀 개성이는, 그 개성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붙여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지금 알려져 있었던 게요. 예. 초보 운전자인 경우에는 스티커를 초보 운전자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스티커를 꼭 붙여야 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그렇게 알고 그건 잘못 알려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예. 부분도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물론요 가로 세로 규격까지 몇 센티미터에 몇 센티미터 이렇게 정해서 색깔까지 해서 면허를 딴 뒤에 6개월 동안 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꼭 붙이고 다니게 했었는데요. 예.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99년 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뭐 나 초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성격 있는 초보다. 그러니까 초보라고 무시하냐.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스티커들이 시중에 판매도 되고가 있는데요. 예. 개성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초보 스티커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초보는 또 다른 운전자들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또 열받아서 붙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일본의 경우에는 좀 엄격한데요. 초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각의 마크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놨고요. 예. 영국의 경우에는 임시면허 소지자라면은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러너를 뜻하는 L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뭐 호주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다 붙이게 돼 있는데 반면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설문 진행하면서요, 댓글도 참 많이 달렸는데, 자,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한 비난, 또 양보를 안 하는 운전자에 대한 불만 수위, 거의 도로 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스티커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여유와 배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싱글, 듀얼, 트리플. 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 불대에서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 넘어갔습니다. CNN에 연일 매 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쟁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있어서 대기업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발언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오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대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우리 1인당 GDP가요,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은 때가 2007년인데요. 예. 당시에 LG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3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넘은 나라들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 만 달러를 더 올리기까지 평균 10.3년이 걸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이 평균치가 적용이 된다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2017년 이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자, 지난해까지 우리 1인당 GDP가 보시는 것처럼 2만 8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다, 탓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 나라들이 3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10.3년이라는 것이지
각 나라마다 경제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더 빨리 간 곳도 있고 늦게 간 곳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 한국 같은 경우에 더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요. 1인당 GDP가 2만에서 3만 달러가 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은 6년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요. 세계 최고 소득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논외로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 엔고에 힘입어서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입니다. 예. 반면 또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은 10년 걸렸고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6년이 걸렸습니다. 예. LG경제연구원에서요, 당시에, 2007년 당시의 경제 상황을 유지한다면은 한국의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2015년으로 봤었는데요. 뭐 지금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 뭐 2만 달러니 3만 달러니 수치는 사실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크게 바뀌기 때문에 글로벌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3만 달러 달성 시점이 많이 늦어진 것 같고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성장 활력 자체도 한 단계 좀 떨어지면서 3만 달러 달성을 더 어렵게 하는 흐름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노조 문제라기보다는 환율하고 성장 동력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요, 2만 달러 시대에서 이제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앞서 이 3만 달러를 넘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그 시기에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가계부채도 떨어졌다 그랬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 시기에 지금 소비가 줄고 부채도 느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뭐 엄청나죠 지금. 예. 예. 한국 경제에서 이 노사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지만 전적으로 이 때문에 3만 불 시대가 발목 잡혔다고 말하기는 힘든 대목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짚어볼 것은요. CNN의 연일 쇠파이프로 경찰 때리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했던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그랬는데 최근에도 그런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실제 CNN에서 그런 장면이 최근 보도된 게 있었는지 홈페이지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2009년 7월 쌍용차 사태 이후로는 어떤 그런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 전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요. CNN 미국 애틀란타 본사에 있는 국제 뉴스 소스 서비스 팀에 연락을 해서요. 예. 한국 노조가 공권력 상대로 혹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된 보도 내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다각도로 알아봤군요. 예, 쌍용차 이후로는요. 방송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예. 물론 뭐 찾는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연일 방송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김무성 대표는 CNN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CNN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본 것이고 CNN 말고 다른 곳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CNN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것이고요. 강성노조 문제가 대외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줘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쌍용차 사태가 한창이던 2009년에요. 예. 정경련이 했던 설문조사에서요.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가 이제 노조를 지목하는 응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쌍용차가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가 됐을 때니까 저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는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당시 1위가 국회하고 정치권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3위가 정부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노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럴 것이냐? 예. 2013년, 2년 전에 이제 코트라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요인이 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업 용이성이나 정부 규제 및 투명성, 정치적 안전성을 우선 꼽았고요. 노사 관계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4번째였습니다. 예. 그러면 또 노사 문제에서는 또 어떤 거를 집었느냐? 근로자의 외국어 능력, 해고 경직성, 임금 등을 우선 꼽았고요. 예. 노조 관련 이슈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 문제 말고도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요인들은 따로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가 계속 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한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정경련 설문조사에서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언제가 선진국 진입이냐를 물었더니 3만 달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진국과 다른 나라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다. 예.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저신뢰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아, 이 교수가 이렇게 꼽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시점에 이제 1인당 GDP 3만 달러 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진국 진입이란 문제는 별개라는 이 이야기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오늘도 팩트체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준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김필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성이 남한의 어떤 그런 세력들과 야합해가지고 북한군을 좀 난파해달라. 점차적으로 한 3, 4개월 전부터 소규모로 이렇게 침투해서 강조에 모이지 않았나. 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은 온라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5.18 인민군 투입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팩트체크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유튜브의 설명은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긋나면 자율적으로 영상을 삭제합니다. 크게 12개 유형인데 음란과 상해 사망 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 주장은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규정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한국 유튜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가이드와는 별개로 형법의 22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이 방치가 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모욕과 비방죄, 심각한 국가 위해, 혐오 선동 등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런데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좀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도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네.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방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는 현재까지 삭제 요구를 100%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방법이 있고 유튜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네. 하지만 명백한 거짓에서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과 함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충분히 걸러내고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경찰이 집계한 그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한 96% 정도 수준입니다. 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거율 96%라는 통계를 말했습니다. 96%,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범인을 잡아서 처벌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오대영 기자, 96%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거율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검거 건수에서 네. 발생 건수로 이걸 나눕니다. 그리고 네. 100을 곱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가장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9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말한 96%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 못하는 통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공식의 저 분자에 해당하는 검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검거는 사전적 의미가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검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6%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통계에 따라서 검거된 사람이 4,491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구속 기소는 3%, 불구속 기소가 86%였습니다. 그리고 불기소가 11%였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거는 실제로 유죄를 하거나 기소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 입건을 했다라는 게 검거의 의미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청장이 말한 96%하고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발생 건수인데요. 네. 이게 분모입니다. 이게 분모가 덜 집계되면 검거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의 발생 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숫자를 집계해서 계산합니다. 검거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리젝을 하는 거죠. 그냥 입건 자체 하지 말자. 통계 기록 자체 안 남겨버리는 거죠. 검거율이 높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유능하다. 완전 범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데 이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암수 범죄가 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통계라는 건데 그러면 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수사 기록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수치를 합계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그런 통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거율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철성 청장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청장은 검거율은 높은데 징역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96%의 검거율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경찰이 검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범죄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일성이 남한의 어떤 그 세력들과 야합해가지고 북한군을 좀 난파해달라. 점차적으로 한 3, 4개월 전부터 소규모로 이렇게 침투해서 강조에 모이지 않았나. 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은 온라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5.18 인민군 투입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팩트체크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유튜브의 설명은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긋나면 자율적으로 영상을 삭제합니다. 크게 12개 유형인데 음란과 상해, 사망, 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 주장은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규정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한국 유튜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가이드와는 별개로 형법의 22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이 방치가 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모욕과 비방죄, 심각한 국가 위해, 혐오 선동 등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런데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좀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도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네.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방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는 현재까지 삭제 요구를 100%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방법이 있고 유튜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네. 하지만 명백한 거짓에서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과 함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충분히 걸러내고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제기된 사건 중에서 실제로 법원 인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답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감형이 되는 건지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됩니까? 네, 판결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직 판사와 교수가 가장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해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임훈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 이 중 1심 재판부가 심신장애로 인정한 경우는 305건이었습니다. 약 19%입니다. 네, 그러니까 19%면 5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인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에서 전해드린 법무부 자료를 한번 보면 정신 감정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인정된 비율은 4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20%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정신 감정으로 이어진 경우로 따져보면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물론이고 정신 감정을 거쳤다고 해도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손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피의자에게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물의 변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은 없이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일부 인정이 돼도 그것만으로 감형을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제각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는 겁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번 사건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우울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이번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또 하나의 판례를 남겼는데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무조건 다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감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우울증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역시나 전수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로 대강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 1심에서 인정된 심신장애 215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건 조현병으로 101건, 47%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32건, 15%였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총 8건, 전체의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 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도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만큼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오대영 기자, 몇몇 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문을 닫은 곳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이 그 계획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설립자로 낙인, 현재 유아들을 모두 졸업시킨 이후에 폐원 수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유치원이 폐쇄를 신청한 건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나 문 이제 닫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닫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유 장관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교육감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폐쇄를 해야 하는지 적은 그 신청서를 교육청에게 냅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없지만 교육청이 학기 중에는 폐쇄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로 명문화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왜 이 유치원들은 문 닫아버릴까 이렇게 통지를 보내는 건가요? 혹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인가는 사유가 뚜렷하고 형식적인 요건이 잘 갖춰졌다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지난 3년간 폐원 신청이 48건, 모두 인가가 됐습니다. 불승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사립 유치원을 지금 감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는 게 내년 2월입니다.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폐원을 해버리는 사례는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모두 인가가 됐지만 또 이번에는 정부가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겁니다. 교육청이 폐쇄 여부를 심사를 할 때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살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폐쇄 사유가 담긴 신청서, 그리고 원생과 교원, 재산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류와 방문 조사로 살피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정부가 유치원 계좌로 송금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정작 문 닫을 때 따져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여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나요? 있을 것 같지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폐원을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하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폐원 기록과 설립 신청서를 대조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이름을 바꿔다는 이른바 간판가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제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소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사립유치원 단체와 교육계가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제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팩트체크팀은 OECD 회원국,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이 많은 나라들의 제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대영 기자,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OECD가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입니다. 한국은 78.9%, 네 번째입니다. 1위는 뉴질랜드 98.6%, 다음 아일랜드 98.4%, 호주 84%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74, OECD 평균은 32%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런 나라들도 결국 정부 지원금 다 주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사립유치원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네, 뉴질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사립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정부가 감사를 매년 합니다.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지원이 끊깁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가장 우수한 곳은 고급으로 분류합니다. 유치원생 1명당 1시간에 8.30 뉴질랜드 달러를 줍니다. 그 외에는 표준으로 7.82 뉴질랜드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유치원이 시간당 최대 3.35 뉴질랜드 달러를 더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감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미흡하다 이런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조사, 그러니까 몇 군데만 골라서 네.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요즘에 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은 호주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방식을 썼습니다. 원래는 사립유치원에도 지원금을 직접 줬는데 네. 1980년대부터 유치원들이 원비를 높은 가격에 담합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비 담합 같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7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증 등급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가정에 직접 지원금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호주에서 먼저 하고 있던 거군요. 네. 다음은 일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은 핵심이 이겁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법인이어야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0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29%, 2000년에 84%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물론 우리도 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누리과정처럼 나랏돈이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된 뒤에야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잘 운영해온 다수의 사립유치원까지 이번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진통으로 봐야 된다.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일어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팩트체크팀은 과연 규정이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서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 기자도 그렇고 시청자들께서도 전동 킥보드 길 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개인용 이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만 5천 대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사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14년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74건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럼 이 기준이 어떻게 미비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 그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보면 일반 차량과 안전 규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반 차량은 차체 기준이 미달되면 아예 도로에 나와서 운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 등이 없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됩니다. 보험도 의무가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 후방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장치도 필수가 아닙니다. 즉 도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작 도로에서 운행할 정도로 안전한지를 따져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행자뿐 아니라 이 타고 다니는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사망 사고가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운전자가 사망한 게 4건이었고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게 1건이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주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서 판매 중인 전동 킥보드입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후방 거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호주에서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정 장소와 모든 차도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 장치가 필수입니다. 호주는 차도에서 금지가 되고 최고 속도는 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시속
12km로 제한이 됩니다. 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선 그럼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현행 감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오디영 기자, 네. 사립유치원 누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설립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인,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4,200개 넘습니다. 2017년 교육통계로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3,724개, 그러니까 전체의 87% 정도였고 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였습니다. 87%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네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 시설은 개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네.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놨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분명하게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이 사립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관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래서 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혹시 오대영 기자 오늘 이 취재한 내용 놓고 혹시 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입장은 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네, 일단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네. 이런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는데 방송 전까지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반론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네,
팩트체크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죠? 네, 먼저 어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 출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봉변 당했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퇴임하고 여수지원 판사로 돌아간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출근길에 봉변을 당했다는 게 맞습니까? 봉변이냐 아니냐 그건 영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10일 여수시 법원 청사의 모습입니다. 박 판사가 첫 출근 날이라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박 판사가 나타나자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네.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엉킨 모습입니다. 박 판사는 취재진에 밀려서 잠시 휘청한 뒤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시위대에 봉변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겁니다. 화면에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취재진 뒤편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박 판사는 대법관 시절에 이들의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사법농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음 날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박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기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일단 시위대에 의해서 물리적인 봉변을 당한 것 같은데 국감에서는 왜 봉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가요? 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네. 먼저 유한영 의원 측은 넘어졌다는 보도와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봉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관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일방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발언도 좀 볼까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거는 맞죠? NSC가 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네, 지난달 18일 퓨마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긴급히 소집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 신속하게 소집이 됐다는 주장도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네, 퓨마가 탈출해서 NSC가 소집이 됐다, 사실입니까? 이날 NSC 소집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담당합니다. 이 센터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NSC 소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잘못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NSC는 대통령의 의장인 최고의 외교안보통일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기사가 이제 국감에 등장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관리센터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이 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상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어제 국감에서 이 NSC 소집이 유독 부각이 됐지만 정작 따져봤어야 하는 건 퓨마 탈출이 국가재난에 해당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법에는 맹수 탈출이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시를 통해서 재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대전시는 모두 사살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에 김진태 의원은 NSC가 결정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로운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